그러면 그 파란색 156페이지 표 보세요. 자, 이 파란색 156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만 파악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있는데 쭉쭉 넘어가시면, 뭐, 박물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장학습과 관련돼서 박물관 내용이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보냐? 이제 뭐냐면 녹색책 내용을 이제 봐야죠.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그래갖고 이제 일단 박물관과 현장학습 자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박물관 교육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이제 현장학습 의의. 그 다음에 박물관과 역사 현장의 활용 이렇게 있는데 박물관의 교육적 그 기능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박물관 있는데 어디부터 이제 보냐면 현장학습 의의부터 보죠. 자, 현장학습 의의 물어보는 것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면 현장학습은 교과서나 급밖의 책 또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 간접 경험보다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겠죠? 요거 현장학습의 의의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현장학습의 의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근래 뭐 문화유산 답사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현장학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래서 역사교사들이 현장학습을 위해 특별활동반을 구성하거나 교과서의 답사지가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자, 유적과 유물은 문헌사료와 함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서 현장학습의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식 교육과정에서 현장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전교생이 이제 참가한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험학습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현장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나 소풍은 이전에 주로 놀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최근에 현장학습 개념이 강화된 추세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사적지나 문화재, 역사 현장을 답사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박물관도 일종의 현장학습의 일환이에요.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할 것은 이제 요거 교과서 급밖에 통해서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장학습의 쓰라고 예전에 체교사의 문제에서 나온 거야. 체교사의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박물관의 역사 현장의 활용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체교사 문제 보면 현장학습 수업 단계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부분에 있어. 활용 부분에. 자, 박물관과 이제 현장학습을 통해 역사교육에 해당 장소에 대한 견학과 조사를 통해 현장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체험학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사적지에는 대부분 전시문이나 유적에 대한 설명문이 있으므로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예연구사 등을나 전문가들이나 교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자, 박물관에 시행하고 있는 그 학교교육 협력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박물관의 학교교육 지원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수업까지 해결해서 박물관을 찾는 것이 일상화됐으며 박물관이 이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준다.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쭉 넘어가면 그 박물관이 이제 그 관람이나 현장학습이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 어렵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들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행과 평가의 과제에 활용되기도 한다. 박물관이나 현장학습을 높이려면 사적지나 그 박물의 전시물을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학습해야 되며 무엇을 공부할지 공부해야 된다. 이거 예전에 예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현장학습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이 예문이 나오는데 사전 지식을 학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공부하고 구체 계획을 써야 돼. 왜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학습이나 박물관 관련 같은 것은 정규 수업 시간에 매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제 뭐 특별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에서 특별한 날에 하는 건데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돈 낭비,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철저하게 사전 지식을 학습해야 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야지만 뭐냐면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큰 학습의 효과를 뭐냐면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전시물이 많은 대형 박물관의 경우에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체계적 관람을 하기 어렵다. 실제 학생들이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 쉬고 전시물을 관람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과제를 주고 박물관 관람이나 현장 경험을 때 그 과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이다. 이때 주의점이 있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면 안 돼요. 과제를. 뭐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 이거는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이게 많거든요. 과제를 제시할 때 항상 유의점은 뭐냐면 이거 현장학습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뭐냐면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세분화 단계로. 이거 다 공통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주제 학습할 때도 그게 나오죠? 만약 주제를 이제 그 과제를 제시하면 어떻게 제시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포괄적인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 예. 그래서 뭐뭐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면 안 돼. 예,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 박물관을 관람할 때 뭐 도자기 형태, 빛깔, 무늬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비교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나 화폐, 교육, 출판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 박물관의 경우에는 그 뭐냐면 또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할 수 있고 등등. 그래갖고 이제 그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비교하는 과제. 그 다음에 전문 박물관 갈 경우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되죠? 이거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건데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설명을 읽고 또 사전이나 사후조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주체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내용은 교실에 발표하면서 학생들 공유한다. 그래서 과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사전 사후를 통해서 역사 사실을 주체로 이해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공유하게 된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 예문 속에. 그래서 사후에 뭐 할 것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학생들과 공유한다. 이걸 써야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사후 활동 이 내용 그리고 이 사후 사전 활동을 통해서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사전에는 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배경 지식을 쌓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제를 제시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포괄적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그냥 놀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학생들과 공유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일종의 뭘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장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죠? 예. 그 앞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자, 그래서 현장학습의 수업 계획이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 왜냐면 그 현장학습을 낸 그 최교수, 최교사, 실제 교수님이죠, 지인은. 그분이 이제 이게 요번에 낼 때 현장학습 낼 때 참 미흡했다고 그 평가를 내렸다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또 들어갈 때 꼭 내야 되겠다 현장학습을. 그래서 저 2년, 2, 3년 전에 또 들어갔다 2년 전에 들어간 거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또 들어가면 또 현장학습 낼 수도 있어. 이 부분을 좀 다른 방향에서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 현장학습 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뭐 외에도 뭐 시사자료도 있고요. 디지털 역사 교재도 있는데 그냥 건너뛰고 뭐 나올 가능성 또 별로 없고. 예. 그 다음에 그 200페이지 녹색책 200페이지 보면 역사 교재 제작 등등 있는데 그냥 보세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수업 설계와 역사 수업 방법을 이제 더 할게요. 교수학습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거 보기 전에 이제 기본 심화 강의를 이제 좀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 이게 몇 페이지야? 1145페이지 펴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뭐였냐? 쭉 이제 그 구성들 쭉 보면 제가 녹색책 들어가기 전에 표를 하나 제시했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적 정하고, 목표 정하고, 그 다음 내용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 조직하고, 등등 해서 교재 살펴보고, 해서 이제 끝에 이제 뭐냐면 가르쳐야 될 거야. 수업 방법. 수업 방법. 그래갖고 이제 수업 방법 있고, 그 다음 단계 뭐죠? 평가죠. 이제 수업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방법은 한 해에 꼭 하나씩 나와. 수업 방법은. 네. 이거 꼭 중요해요. 한두 문제 나와. 요번에 나온 게 뭐죠? 글쓰기 수업이죠. 네, 글쓰기 수업. 네, 그래서 수업 방법을 봤는데, 자, 그러면 이 수업 방법에도 이제, 녹색책의 기준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수업 설계, 교수 이론, 학습 이론, 이렇게 있는데, 수업 설계는 누가 하는 거죠? 실제 수업을 토대로 교사가 하는 거야. 실제 수업 설계로 교사를 하는 게 있고, 이건 주체가 교사예요. 예. 그러면 요거는 자체보다는 뭐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이용호 씨 그 논문이 있어요. 예. 이용호 씨 논문에 보면 교실의 대화 구조가 있어요. 그 파란책하고 노란책. 세 가지가 있죠.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해 추구 방식. 이 세 가지 유형의 특징들이 예전에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두 문제. 그 다음에 교수 이론은 나중에 설명하고, 학습 이론인데 학습 이론은 학습자 중심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건 교육학하고 관련된 건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행동주의 이론이 있고, 뭐 통찰 이론이 있고, 구조학습 이론이 있고, 인지구조 이론이 있고 등등 있는데 요거는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았고. 네. 요거는 어디와 관련된 거죠? 교육학적 지식과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교수 이론을 보죠. 이거는 교수학습 모형이에요. 그 앞에 수업 설계는 교사 입장에서 한 거죠. 이 교수학습 모형은 누구냐면 역사학자, 교육학자라는 거야. 주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수업도 있지만 되게 어떤 것들 가정해 놓고 수업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중기에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는 거고, 이게 실제는 주체가 역사 교육학자나 교육학자. 그래서 이 교수 이론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죠. 여기. 근데 이 교수 이론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분류가 이제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고, 두 번째 내용 구성, 세 번째가 교수학습 자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보면 강의식, 이야기 수업, 탐구 수업 등등등등. 그다음 내용 구성은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인문학습, 비교학습. 그다음 교수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교재에 있죠. 예, 교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측면에서 사료학습, 역사지도학습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시험에 나온 거나 안 나오는 게 중요하죠. 요것도 버릴 건 버려야 돼. 강의식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야기 수업 요번에 가서 내러티브 장단점 할 때 연관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탐구 수업 나오죠. 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탐구 수업이에요. 예전에는 좀 무시당했다가. 그래서 탐구 수업은 좀 특징이 뭐냐면 녹색 책에는 없어. 파란 책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탐구 수업은 또 사료학습과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사회과와 관련돼 있어요. 사회과. 그러니까 좀 역사과 입장일 때는 좀 약간 시사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 요번에 나왔죠. 글쓰기 수업. 예전에 평가만 나왔다가 평가 기준만 나왔다가 요번에 글쓰기 수업 나왔고, 토론 수업. 최근에 토론 수업도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역할극 수업은 이제 극화 수업 같은 거, 극화학습, 역할극.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예전에 한번 사회과 통합 문제도 나왔는데, 이건 좀 사회과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뭐냐면 제껴두고, 뭐 이거는 파란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작학습도 나올 만한데 이것도 안 나와요. 이거는 역사신문 만들기, 뭐 개별하기, 이거 다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냥 내용 구성 측면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사실학습 안 나오겠죠. 개념학습은 나오죠. 주제학습도 나오고, 시대학습도 상대적으로 안 나와요. 이거는 예전에 잠깐 언급됐었어. 시대학습 저희 2차 기출문제 때. 그 다음 인문학습 있는데 인문학습 나오고, 비교학습. 특히 비교학습은 이건 거의 해마다 나와요. 유추 아니면 비교야. 유추 나오면 한 해 나오면 그 다음 비교 나와. 약방의 감초처럼. 그래서 요번에 비교학습 뭐가 나왔죠? 향토사와 연관시켜서 나왔어요. 여기. 근데 그 향토사 안 나와도 이제 요번에 답안 보니까 꼭 비교학습 측면 안 써도 그냥 다 써도 맞게 해준 것 같아. 그 향토사와 관련돼갖고 기출 풀어보시면.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하고 이제 내용 구성 측면에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촬영 활용에서는 이제 사료학습 부분, 요 기억을 해주시죠.
역사지도, 뭐 연표학습. 근데 요거는 교재 부분에 다 다뤘기 때문에 실제 교수학습 모형에서 다룰 곳은 어디냐 하면 두 가지예요. 교수학습 활동 측면과 내용 구성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파란 책하고 그 다음에 녹색 책 두 가지를 짝꿍해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예,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요건 파란 책이 있는데 녹색 책 없는 내용도 있고 녹색 책이 있는데 파란 책 없는 내용이 있어요. 예, 같이 봐두시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업 설계 부분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교사가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때 예, 하는 내용들 있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설계와 관련된 교실의 대화 구조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연상의 원리. 그래서 단편적 사실을 이해시킬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한된 사고 유도형은 정답이 하나 있다고 해갖고 이유와 의의를 이유와 의의 지문하는 거고 이해 추구형 방식은 요거하고 비슷한 거지만 요건 답이 하나 추가한 데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개의 이유와 의의가 있는데 요건 두세 개의 의의가 있어. 다단계로 물어봐요. 이해 추구형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유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방법 물어보고 사고 유도형보다 다양한 역사 지식 간의 상호 관련성 강조를 했다. 그럼에도 단점이 있어.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고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다 해도 그 역사적 사고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왜냐면 교사의 질문이 답이 정답이 뭐예요? 한 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고 유도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하나만 이유와 의의가 되는 거고 이해 추구형 다단계로 이유와 의의가 된 거야. 그렇지만 한 개다 답은. 그다음 논리의 단순화와 비약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안스카이 항제가 되려는 건 개인적 욕심 때문에 했다. 물론 개인적 욕심 때문에 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제가 봐도 지금 중국 사람들 얘들 하는 거 보니까 위안스카이가 하는 행동이나 지금 시진핑이나 그런 사람들 하는 행동이 거의 유사해. 항제를 사용하지 안 하는 그 차이뿐 아니야. 그 차이뿐이죠. 위안스카이는 한번 해볼까? 항제 사용했고, 시진핑도 항제죠. 세습만 할 뿐이지.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면 위안스카이나 시진핑이 생각하기에 중국의 민도가 낮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도저히 안 된다. 얘네는 이제 전제 정치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걸 단순히 개인적 욕심, 물론 개인적 욕심도 있겠지만, 그건 사회 경제적 배경도 같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태도나 가치관에 관련된 영역을 다룰 때 교사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정서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 과거 역사 속에 소위 현재적 의의를 찾으려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이 교사가 보면 뭐라고 했어요. 후삼국 시대에 거쳐가지고 뭐 했는데 우주 통일해야 되겠죠? 예. 후삼국 시대하고 지금 통일 과정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 미국이나 소련,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있고 핵무기도 있고 등등. 등등 했는데 이걸 단순화시켜갖고 예전의 것과 지금은 단순히 비교해갖고 거기서 무슨 현재적 의의를 찾으려는 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근데 이거를 제가 예문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파란 책에 예문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노란 책만 있거든요. 근데 노란 책 강독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책 강독을 안 하니까 지금 예문을 지금 제가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런 것들은 좀 같이 노란 책에 예문에 있고 파란 책은 그냥 단순히 설명만 돼 있어. 설명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설계도 이게 뭐냐면 교실의 대화 구조와 관련된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두문이 나왔기 때문에 파란 책 166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수업 설계 유의점 그냥 넘어가시고 166페이지 이거 어딨나? 네, 여기 있네. 네. 자, 역사 수업의 설계와 교실의 대화 구조 있죠? 이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역사 수업의 설계에서 고려할 점은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발문이다. 자, 교사는 다루는 역사 지식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접근하는 형식과 방법을 달리한다. 그래서 역사 지식의 종류는 사실, 사건, 개념, 배경, 원인, 경과, 의의가 다양하며
그 사고와 수준과 사고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역사식을 이제 첫 번째 유형이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연상의 원리예요. 연상의 원리. 그래서 사실, 사건, 연도, 그 다음에 사람, 장소, 누가 등등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일종의 사실적 연계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역사적 사실의 이유를 의문은 잠깐만, 네, 이렇게 연상의 원리가 있다. 이때 일종의 사실적 연계로 이어진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한 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역사적 사실의 이유나 의의를 묻는 교사의 발문은 학생들 사고를 유도하는 형식 취하고 있다. 자, 이게 제한된 사고 유도형이죠. 제한된 사고 유도형. 두 번째 유형인데,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 역사교사가 이런 사고 유도형 제한 발문 과정 이미 정해진 답을 미리 산정했고 학생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게 맞는데, 이건 마치 사고 유도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생들이 사고의 일정한 틀과 범위 내에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이게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고려의 통일 과정을 보면 먼저 신라와 항복을 해왔죠. 왜 신라와 항복해왔죠? 후백자 공격에 시달렸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요. 왕의 사치나 백성들의 민심을 고려 쪽에 기울였기 때문에.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외부의 후백자 참여하는데 뭐 쪼개가지고 있죠. 지금 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교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지금. 결국에는 맞아, 교사가 이제 얘기하죠. 단서주냐, 외부에서 후백제가 자꾸 침략해 오는데 무엇 때문에 신라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학생 3이 교사의 눈치를 보고 딱 해가지고 맞췄어. 어떻게? 교류가 신라의 무력으로 통일의 아주 하친 전체에 폈기 때문이요. 또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학생 2는 틀린 답을 얘기한 게 아니죠. 다만 교사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용시험 볼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답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항상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을 생각해서 얘기해야 돼. 특히 역교도는. 역교도를 계속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신 분들이 이게 답이 많다고. 근데 역교는 항상 출제자가 의도한 생각을 얘기하는데 출제자가 의도한 생각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 기본수에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해요. 제한된 사고 유동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는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의견 중에 어떻게 되죠?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이것도 임용시험도 잘못된 건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이 이해추구형 방식 이제 볼게요. 다시 돌아서. 자, 그러나 좀 더 긴 호흡으로 교실의 대화 구조를 살펴보면 한 단위의 수업에 다른 역사 지식은 단편적 사실부터 원인이나 관계까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이게 이해추구형 방식이에요. 자, 이때 교사는 역사적 상황의 이유나 배경을 앞에서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죠. 근데 이거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세분화 단계야. 앞에서는 단순하게 제시했는데 다단계로 물어봐. 한 가지로 물어본 게 아니라 다단계. 그래서 다단계 이어가면서 학생들의 응답을 유도한다. 이해추구형 방식이죠. 이것은 학생들의 제한된 사고 유도형보다 다양한 역사 지식 간의 상호 관련성, 강조한 논리로 설득시켜 이해시키고자 하는 이해추구형 방식이다. 그래서 무조건 지식을 수용하고 사실을 나열하는 데만 급급한 논리적 연결을 부여한 주의식 수능과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 스스로 역사 정상의 주관적 의미를 형성하는 탕구식 수업과 다르다.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 주의식 수업과 탕구식 수업이 있으면 중간 정도? 요런 레벨이야. 근데 요것도 뭐냐면 답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가 있어. 똑같아요. 근데 다만 설명하는 과정이 다단계로 좀 약간 세분하게 설명되는 방식이야. 그렇지만 결국엔 답이 하나 있어. 대개 보면 이해추구형 방식을 잘 하는 그 교사들은 뭐냐면 스타 강사들이죠. 이 스타 강사들이 이해추구형 방식을 잘해. 설명 방식에. 그렇지만 결국엔 이것도 답이 하나고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추구형 방식이 이제 세 번째 형태다. 그러면 이해추구형 방식이 어떤 건지 보여줘야겠죠? 잠깐만요. 이게 이것도 아까 기본 심화 강의에서 제가 노란책에서 찾은 건데 요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여진족이 여러 부족이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흩어져 사니까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러나 고구려 백제의 지배받던 여진이 어느 사이에 언제요? 강해졌어요. 그래서 12세기 완颜부가 부족들 통일해서 강력한 국가를 수립하여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남쪽에 누가 있나요? 지금 고려요. 그럼 고려는 예전에 조공을 바쳤던 얘들이 힘이 세졌다고 쳐놓으면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앞에보다 뭐예요? 다단계로 이렇게 천천히 물어보죠. 그러니까 배경부터 해갖고 이게 사실적인 어떤 결과까지 다단계로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이해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 이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교사의 설명 틀에 맞게 안에서 추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사가 원하는 답을 얘기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어떤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 이걸 이제 지적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파란 책 들어가서 자, 그래서 사고보다는 이해를 추구하는 역사 수업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며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설득과 이해를 추구하는 설명 방식은 논리의 단순화, 비약의 위험이 내포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의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된 영역을 다룰 때 교사 자신의 어떤 정서를 강조할 수 있어. 의견의 정서. 예를 들어 지배층은 나쁜 사람이고 민주가 하층민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는 가치 적용이 단순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꼭 지배층이 뭐 나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층민들이 꼭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지배층이 나쁜 사람, 하층민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 그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하층민의 입장에서 다른 게 아니라 개인을 봐야 돼. 다만 그 개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점이 더 발현되냐, 발현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일 뿐이죠.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그 차이는 없어. 근데 집단과 집단을 만날 때는 좀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것도 이걸 이제 어디냐면 노란책에 예문이 있거든요. 노란책 예문 좀 볼게요. 이 노란책과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기분 심하게. 네. 자,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여기. 자, 요건데, 자, 금의 4대 요건을 수확한 이자금 1파를 말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기본 정책, 북진 정책마다 무시하는 거는 이런 기족들이 좋아요? 아니요? 나쁘지 않지만 이 기족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예. 그래서 기족은 좋고 평균이 나쁘게 나오는데 다시 생각해. 쫑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역사 태도나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씌워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거지. 얘들 데리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세 가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해 추구형 방식의 문제점 써가면 요거 세 가지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 노란책 예문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노란책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파란책 요약본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수업 모형을 들어가 보죠. 아까 이제 나눈 거 있죠? 교수 학습 활동 측면에서 내용 구성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있고 어떻게 있는지.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구분해야지 어느 학습 교수 모형 명칭 쓸 때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역할극하고 뭐 비슷해요? 인문학습 비슷하죠. 이게 역할극인지 인문학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단서가 있어. 교수 학습 활동 측면에서 말하시오. 내용 구성 측면에서 얘기하죠. 그럼 교수 학습 활동 측면에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역할극, 극학 수업. 그 다음에 내용 구성 측면에서 얘기하면 인문학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교수학습 활동인데 요것도 이제 파란책하고 뭐가 겹치냐면 녹색책 내용이 좀 많이 겹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이제 파란책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하면서 녹색책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없는 것도 보충하고 그럴게요. 예. 첫 번째 이제 강의식 수업이야. 예. 강의 수업인데 이거는 이제 파란책에는 녹색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식 수업이라고 해요. 강의 수업과 설명식 수업 되게 요거도 먹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강의 수업의 좀 특징이 뭐냐면 체계적인 지식을 짧은 시간에 먼저 전달하기는 강의 수업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 보면 지금 임용 강의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강의, 전공 강의 들으면 다 강의 수업 하죠. 누가 불러놓고 탐구 수업 해요?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뭐 토론 수업 해요? 절대 안 해. 토론 수업도 안 하죠. 예, 이때 뭐 메가스터디 강사들, 스타 강사들 강의 수업 하죠. 다 강의 수업에 근데 강의 수업 왜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다 나쁘대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건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죠. 문답식 수업이 있어. 문답식 수업. 자, 문답식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 수업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녹색 책에. 자, 문답식 수업과 이야기 수업은 넓게 보면 어디에 속해요? 강의식 수업에 속해. 강의하는 과정에서 문답식 수업을 하고 강의하는 과정에는 뭐야? 이야기 수업을 하는 거야. 예. 물론 그 외에도 내러티브 수업이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에 속한다. 좀 기억을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남색 여기 파란색의 문답식 수업은 보지 마세요. 진짜 눈 버려. 왜 눈 버리냐면 이게 딱 보면 알아. 여기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기준이 쭉 보시면 문답식 수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답식 수업을 이제 나누거든요. 이게 잠깐만요. 네. 이 문답식 수업이 발문 형태, 제한된 형태, 발산 형태 이렇게 있는데 학자의 형태 요거 기준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뭘 보냐? 최근에 기준은 뭐냐면 녹색 책을 기준으로 문답식 수업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녹색 책의 문답식 수업은 어디 있냐? 222페이지 있죠? 일단 녹색 책 넘어가죠. 222페이지. 네, 건너뛰고 점프하고 이게 이야기 수업 있고 이야기 수업은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문답식 수업부터 여기. 자, 문답식 수업은 이게 시험 문제 한 3-4번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 문답식 수업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문답법은 뭘 바탕으로 하는 걸까요? 이거는 강의식 수업이야. 강의 수업. 그래서 강의 수업이니까 누구 중심이겠어요? 교사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강의 수업이 너무 그러니까 강의 수업이 주 수업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수업이 너무 딱딱하니까 뭐 문답식으로 하면 좀 약간 학생들의 어떤 역사성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답식 수업이 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넓게 보면 이 문답식 수업은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책에 보시면 이 문답식 수업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답식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사고력을 양성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누구의 견해만 있냐면 바스라는 사람이 있어. 거기 검은 책에 있는 바스의 견해만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검은 책은 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바스의 견해인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을 나눴죠. 그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쭉 적어놨어요. 네. 구체적 예나 사례 같은 걸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히 아시려면 검은 책 내용을 보시고 구체적 사례를 찾아가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야.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는 건너뛰고 요것만 이제 그 녹색 책에 있는 바스의 견해만 볼게요. 여기 보면 질문과 발문의 어떤 구분점. 예. 그 질문을 확인하는 거고 발문은 뭐냐면 그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기획을 해갖고 던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 질문과 발문을 구분하지 않고 의미를 사용하겠다. 근데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거 보면 꼭 구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구분해놓고는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예. 추세를 보면. 그래서 저번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을 구분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추체험 감정이입 구분해놓고 문제 내잖아. 그 다음에 보관과 삽입 구분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보관과 삽입 구분해놓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학적 지식이긴 한데 진짜 나올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뭐 교육학 관련된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교사의 설명과 이야기는 주로 이루어진 강의 수업에서는 어떤 형태는 교사에 질문한다. 그래서 설명식 혹은 이야기식으로 에서는 설명과 이야기가 주어되고 뭐 주의 한기식과 인지를 확인하는데 질문 보조적인 데 반해 문답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시킨다. 뭐 등등 해가지고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각자 이제 이론적인 거니까 뭐 쭉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뭐가 중요하냐? 자, 밑에 보면 문답의 종류가 있죠. 이게 중요해. 자, 문답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대개 보면 여기서 나와. 인지기억 질문, 수련적 질문, 그 다음에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4가지 유형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인지기억 질문은 뭐냐면 학생과 상호작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돌카드는 어느 시대에 사용되었죠? 그리고 언제 사용했어? 돌카드. 이거. 신석기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땐 틀리죠? 이건 청동기야. 왜냐면 청동기 시대 때 무기는 대부분 석기였어요. 예, 청동기는 누가 막 갖고 있었죠? 지배층. 일부 사람들은 갖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죠. 상고통이나 왕은 누굴까요?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 답답형어 딱 사실적 지식이 끊어지는 건 인지기억 질문이에요. 자, 그다음 수련적 질문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 또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죠. 설명, 대비, 대조, 분석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의 도구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어떤 차이점이? 요거 하면 이게 이제 설명하죠. 구석기 시대는 뭐냐면 뗀 석기로서 떼어서 만든 석기고 그다음 신석기 시대 석기는 갈아서 만든 석기입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설명하고 지금 대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지만 그 답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대비나 설명이나 대조 분석 작업이 필요한 거야. 이게 이제 수련적 질문이고, 자, 학산적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 사고와도 유도하고 자극하는 질문이야. 자, 창의적, 예의적, 개방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질문이다. 그래서 예측, 가설, 추론, 상상 이런 사고작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글창제라는 사건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답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답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예. 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면접장 갔을 때, 뭐, 답이 없는 그런 황당한 질문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나온 황당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 한경도인가요? 예. 거기에 발령 왔을 때 갈 건가 안 갈 것인가? 물론 단서를 달았어. 요건 답안에 뭐냐면 점수가 안 들어가 있다.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야 돼? 참 이제 답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학산적 질문을 가장한 뭐죠? 수련적 질문에 불과해. 열심히 해서 가겠다 해야지 뭐냐면 물론 점수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검증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산적 질문은 원래 학산적 질문은 이렇게 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평가적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이 당시에 상당히 적절한 정책이었는가.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뭐냐면 적절한이에요. 그래서 적절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냐면 평가적 질문이에요. 항상.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얘기하면 자 인지기억 질문은 답이 하나인데 단순하죠. 단답형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의 원리 같이 이렇게 단답형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련적 질문은 답이 하나지만 그 하나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 대비, 대조, 분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상적 질문은 답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예측, 가설, 추론, 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적 질문은 가치 판단 개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수련적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학살적 질문이 헷갈릴 수 있어.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에도,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한 질문에도, 자, 프랑스 대응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이거는 학산적 질문이겠어요? 수련적 질문이겠어요? 근본적이란 말이죠. 답이 하나에 두 개야. 하나잖아, 근본적인 게. 그러면 이건 수련적 질문이야. 그럼 프랑스 대응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하나, 두 개예요. 이거부터 구분해야 돼. 2개 이상이 나오죠? 그러면 학살적 질문이죠. 근본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똑같은 질문이라도 학살적 질문이 아니라 그 말이 붙이면 근본적 질문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본적인 거, 제일 중요한, 이렇게 하나만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은 학살적 질문이 아니라
뭐와 관련됐다? 수요적 지문과 관련됐다. 그래서 4개의 지문 유형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근데 실제 지문 전략은, 이 4가지, 이건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게 뭐냐, 개념적으로 분류한 거고, 실제 전략은 어떨까요? 4가지 유형을 다 사용해. 그때그때 수업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학습 목표나 수업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론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질문 전략이나 내용은 이야기 수업에서의 질문 전략이나 내용과 다르게 구성되는데, 토론 수업은 대조, 비교, 분석, 설명, 수용적 질문에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이야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 질문에 더 두죠. 학습. 왜냐면 토론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토론식 수업은 답을 이제, 한 가지 추가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옳고 그름을 하면. 그러면 수용적 질문이 맞겠죠. 예. 근데, 이야기 수업은 인문의 의도, 동기 같은 건 내면적인 보니까 학습적 질문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업 전략이나 이런 걸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관련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 밑에, 논증적 사고의 지문 전략 해가지고 있는데, 옆다리 문제를 꼭 이제 그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출제자라면, 지금 기출문제 보니까 애들이 인지기억 질문, 수학적 질문, 학생적 질문, 평가적 질문 해갖고 이것만 달려 외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된다. 학원이나 뭐 이런 걸 좀 벗어나게 하려면, 이런 걸 내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뭘 내겠어요? 그 밑에 질문 방법에 대한 어떤 수업 모델 하나를 내겠죠. 포위에서 보는, 1회 보는 역사에서 논증적 사고 신장의 질문 전략. 역부이지는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예, 이런 문제. 이런 질문 나오면 이제 당황하는 거지. 왜냐면 앞에 있는 4개만 외웠잖아. 근데 이런 질문은 완전 좀 다른 거죠.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 못 해드려.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럼 뭘 통해서? 형성평가 문제 되게 다 실어놨어요. 예. 그래서 형성평가 하면서 그냥 암기해 두세요. 이거 굳이 설명 필요 없잖아. 그냥 이해 금방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암기가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식 수업에 중에 이제 문답식 수업은 강의식 수업이 상당히 많이 쳐있니까 물론 문답식 수업이라 해서 강의 수업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70~80% 거의 강의 수업으로 위주로 나간 거고 또 강의 수업과 관련돼 갖고 이제 또 하다 보면 연결된 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 수업이에요. 내러티브와 관련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219페이지에 있어요. 219페이지. 자, 요것만 하고 끝날게요. 이제 219페이지 녹색책. 자, 이야기 수업이 있는데 이것도 교사 중도예요. 이거는 내러티브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유사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러티브 이야기 수업이 여기 있으면 내러티브 부분이 상당히 겹쳐요. 이게 좀 딱 잘못 꺼냈네. 이야기 수업이 이거면 내러티브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겹치진 않지만 한 90% 이렇게 겹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 수업 편입시키냐 안 편입시키냐 말이 많은데 편입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90% 정도 내러티브가 겹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파악을 해두시고 요번에 이제 물체를 했으니까 이야기 수업 다 맞게 해줄 거예요. 남색집도 맞고 갈색집도 맞고 녹색집 다 맞아. 그래서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예, 아는 것까지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죠. 여기 이거죠. 예. 자, 이야기 수업은 교사 주도로 이거 잘못 눌렀네. 예, 이거네요. 자, 교사 주도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에서 강의 수업의 일종이 날 수 있다. 자, 이야기를 통한 학습은 과거에 대한 논리적 탐구나 과학적 이해를 목표로 삼지 않죠. 뭘 목표로 하죠? 하나의 사건이나 이게 잘못 눌렀네. 하나의 사건을 인문의 행위, 의도,
동기, 목적, 이유 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야기 수업의 뭐와 관련된 거지? 이야기 수업의 목적과 관련된 거죠. 목적. 그러니까 이야기 수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 할 수 있는 거야? 내면적인 거, 외면보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방식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학적 질문이 아니라 무슨 질문이 필요한 거야? 학살적 질문이 필요한 거죠. 예, 답이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사회고혁명의 이 원인 결과, 경과, 결과의 수업을 제시하는 것이 설명식 수업이라면 이야기 수업은 이제 설명 수업은 유쾌하지만 이야기 수업은 내면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아역, 3.15 부정선거,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인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야기 수업은 교사가 이제 사건의 시초와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게 유용하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 남색 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러티브 이론하고 좀 많이 겹쳐요. 거의 한 거의 90% 이렇게 겹쳐요. 예. 첫째, 역사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역사의 문화적 특징 동시에 아동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그래서 역사가 주로 사용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역사 이해를 능력을 키우는데 적합하다. 많이 보였죠? 그 내러티브 할 때 거의 똑같죠? 그래서 그때 이제 뒤에 보면 초등학교 학습이 효과적이다. 그래갖고 이제 아동의 친숙한 장르고 등등등인데 요건 좀 보세요. 근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자, 두 번째. 자,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내러티브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에 적합한 인지 도구 내지 사고 양식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갈색 책의 부분이 있어요. 갈색 책에. 갈색 책의 그 내러티브 관련된 논문에 보면 그 내러티브 역사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인지 도구니 사고 양식 측면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올 것 같아. 다만 여기에서는 그걸 사용한 이야기 수업을 할 경우에 어떤 유형점이 있는가 할 때 요 앞머리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밑에 있는 거 각자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야기는 맥락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는 다양한 내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단연한 전체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접하고 난 후에 인물의 행위와 배경을 알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종합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알려면 생기부를 봐야 되겠어요. 그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생활 상황 같은 에피소드를 알아야 되겠어요. 에피소드 알아야 돼. 생기부는 공식적인 것만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볼 때 저도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담임할 때 생기부를 딱 보고 나서 얘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 보면 어떤 얘는 뭐 좋은 말만 다 적어놓고 있지.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행발 보면 되게 좋은 말 있고 되게 뭐 성적 같은 거도 보면 얘가 잘났다 뭐 하잖아. 그 성적 높은 애들 좀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막상 보면 싸가지 되게 없어. 근데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이게 예의가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생기부에 있는 모습과 원래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거가 어느 게 더 정확해? 저는 눈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고 하지만 솔직히 보이는 게 다일 수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네 번째로는 뭐냐? 이야기는 학생들이 자신과의 다른 시대의 산학 관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그 인물을 통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를 읽거나 듣다 보면 학생들 역사적 상황이 어려운 선택을 했던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 서게 된다. 인간적 고뇌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이 네 번째 하죠. 근데 이야기 수업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유용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죠. 요번에 내러티브 문제점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수업은 자료나 사건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관점이 투영되기 어렵고 따라서 교사의 논리와 해석이 학생 무비판 쪽으로 매몰되기 쉽다. 자, 요걸 이제 뭐라고 어렵게 얘기하죠?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라고 하죠. 마치 그 뜻한 얘기를 믿어버리는 거야. 자의적 진실성. 특히 하자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특히 교사의 이야기 속에 부각된 역사적 인물의 감정과 정서는 당시 인물과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재가 되긴 하지만 다른 한편은 이렇게 두 번째가 있죠. 다른 한편은 학생들이 강력하게 이미지하여 무비판적이고 평행적 역사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인물을 고정관념으로 파악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면들을 보지 못하고 어느 측면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한쪽 측면만 보게 되는 거죠. 한쪽 측면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야기 수업을 고안하고 실행에서 이야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을 고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한 뭐냐면 방법이 나오죠. 효과적인 진행 방법. 진행 방법이 나와요. 자, 이야기 수업 효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긴장과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긴장과 갈등을 학생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기제가 되며 클라이막스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 수업을 할 때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하고 클라이막스에 고조시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이양 대비적 방식 있죠. 자, 이양 대비적 방식 누가 얘기했죠? 이간이 얘기했죠. 그래서 파란책에 보면 이양 대비적 방식을 그런 것만 얘기했어. 그 지역 접근 방법, 지역 확대 접근 방법. 그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양 대비적 방식을 그다음에 환경확대법.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만 있지만 이양 대비적 방식 하나의 일종의 애들 대상을 설명 방식이에요. 요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요 부분이 이야기 수업의 한 유태가 갈색 책과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갈색 책 발췌할 때 또 같이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고조시켜가지고 분명히 메시지. 클라이막스를 고조시키려면 항상 성과 악, 이양적 대비가 필요해.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해갖고 고조를 시켜서 클라이막스에서 위기를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야기 수업 효과적 구조화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서 또 이제 첫째, 둘째, 셋째죠. 앞에는 이제 이야기 수업의 이제 효과적 진행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효과적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별 차이점 못 느끼는데 이제 이렇게 구별하니까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자, 그 사건에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모순된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요번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것 중에 뭐 링컨과 관련된 사유 있죠. 근데 모순되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애들한테? 어쩌면 막 링컨이 막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링컨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더글라스 판사에 보내가지고 막 그런 것들 설명이 좀 약간 모순되죠. 그러면 이게 연방주의라는 것들을 내세워갖고 왜냐면 마치 하나의 이제 이야기 속에 꾸며내는 흘러가는 그런 것들 이제 고민해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돼.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야기 구성된 영화나 드라마나 그 소설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뭔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예전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그거 보고 그게 왜 무슨 영화인가 고민도 했어요. 누구 감독이 만드는 그 영화 뭐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잖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일상적인 얘기하고 그 재미가 없어. 네. 자, 그래서 메시지가 분명히 되고 세 번째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된 정서적, 정의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몰되지 않게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정서적, 정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매몰되지 않게 이제 옆에서 내레이션을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구조하기 위해서 이거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거. 네. 그래서 이야기 속 효과적 구조하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되나? 세 가지 두 가지 쓰시오. 나올 수 있겠죠. 요번에 내러티브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또 내러티브 시즌이 왔어요. 예. 내러티브 나왔기 때문에 본물 터졌잖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누구야 서열 머시기 하는 강사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좀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뭐냐면 다시 와서 그 파란책 기준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탐구 수업인가요? 예, 탐구 수업 하고 나서 또 진행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